먼저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체계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이 가치 갈등을 갖게 되는 부분과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가치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실천 현장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 또 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가치가 상충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노동자라고 생각해서 직업 현장에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직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내가 해당 직업을 선택했을 때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기 직업이 다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데 막상 또 고객들을 대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현대적인 감각에서 고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고객이라고 또 지금은 또 많이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해석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그 미국식 용어고 우리 그 한국식으로 봤을 때 이제 고객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마땅히 고객이 있어야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얘기인데, 자, 그랬을 때 이 고객이 추구하는 개인적 가치, 또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해당 내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이 사회복지사는 자기가 근무하는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가치 갈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치들이 서로 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 또 전문직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에 의해 가지고 이 사회복지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가치들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윤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윤리적 방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윤리적 해결 방안을 찾을 때 우리는 가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가치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방향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로벤베르그하고 놀골프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가 무엇이 선하고 바람직한가? 이 가치가 추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더 선하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갖다가 다루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 다른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가치를 동반으로 한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 로벤베르크하고 놀골프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견해에 입각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사회 변동이 심하고 또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인 어떤 쟁점들이 많이 그 직목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들은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윤리적인 쟁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사회적 현실 속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분 그 갈등의 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과거에는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 없던 것이라고 봐야죠. 문제 없던 것이 현존하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또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윤리적 문제, 이제는 또 였던 것들이 현존하는 사회에서는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견해들이 점차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였던 것과 문제 없던 것들이 현존하는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고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부모 공양의 방법입니다. 과거에 우리 전통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들이
더군다나 장남이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꼭 뭐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사회 변동이 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런 부모 공양의 방법과 같은 그런 예를 가지고 갈등을 겪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윤리적인 쟁점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동반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제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주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개인과 가족과 소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현장에서 주로 윤리적인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없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만약에 원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무엇인가 결정해야 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 될 때 윤리적 갈등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을까요? 빈곤 현장에서 그 빈곤을 겪고 심각한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원조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그 상황을 직면한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직면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면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면담 과정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빈곤한 삶에 처해 있고 또 빈곤한 그 삶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원조를 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없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를 만약에 공개하게 될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윤리적인 갈등을 발생하게 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알게 된 것을 공개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걸로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런 측면에서 심각한 그 갈등을 겪게 되는데, 주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할 때는 철저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동의가 받느라고 시간이 걸리게 되고 동의받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에 직면하게 되다 보면은 또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어떤 직권으로, 자신의 어떤 그 판단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윤리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전문직의 어떤 간섭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이 존중이 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인 갈등들을 또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원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시간적으로 늦어서 제대로 원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여기에 또 그 행정적인 절차와 서비스에 따라서 전문적인 어떤 간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 윤리적 갈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전문가로서의 경계선과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어떤 서비스라고 한다든지 그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하고 이 관계를 형성해 나갔을 때 이 관계에서 나타난 그 결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미치는 그 영향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 동료, 사회복지사 자신 또는 제3자와 관련된 결정이나 행동 때문에 타협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서 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윤리적인 갈등을 모색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만의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만약에 회사에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다했지만 그것이 여러 그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옮겨서 사회복지사가 나라는 입장에서 한번 클라이언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실에 대한 의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여러분들에게 성실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근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태. 이 근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실도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기관 소속에 있으면서 기관장의 어떤 결정이나 기관 중심의 실천 활동을 해 나가는데 클라이언트에게 유해하다. 이것이 아주 해를 입히는 거다. 라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 사이에서 윤리적인 그런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유사한 사례를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고객에 대한 이익을 고객에 대한 이익과 또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이익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윤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옮겨서 내가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속한 기관 속에서 기관장의 결정과 또 기관 중심의 실천 활동이 클라이언트에게 유해하다고 만약에 여긴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이익과 기관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의 가치와 개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가 실천 가치 혹은 고용주나 조직의 공식적인 입장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가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실천 가치 혹은 고용주가 또 그 해당되는 그 조직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세웠을 때, 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랬을 때 충돌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실질적으로 하나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는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 자금이 필요하고 또 그 해당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또 빌려올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갖다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관에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고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해당 빌린 곳에다가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있어요. 이사회를 통한 기구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자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적인 의결 기구를 거쳐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 내라고 만약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공식적인 그 결정 기구를 갖다 거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자 내는 날을 늦출 수도 있어요. 늦게 될 수도 있어요. 이자 날을 갖다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 통한 그 이사회에서 정한 정관과 또 회사 내규 또 기관의 어떤 내규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다 보면 지급일을 늦출 수도 있죠. 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공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한번 하나의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도 엄연히 또 공식적인
또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통제하고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비단 사회복지 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하나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사가 간접적 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주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작업, 옹호, 또 사회행동, 사회정책과 계획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된 자원에 대한 할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자금, 주로 돈에 대한 문제죠. 자금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원에 대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할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최선의 할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종종 어려운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복지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복지급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복지급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정한 복지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빈곤층에 해당되는 그 주민들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저마다 이 주민자치센터, 과거에 동사무소라고 불렸죠. 동사무소에 찾아와가지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상담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복지 급여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할당된 것에 대한 딜레마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공적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충분히 윤리적인 갈등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급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사회복지법이 또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만족스러울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빈곤한 상태에서 원조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원조 받는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 관련 책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축소되는 어떤 그 상황이 나오게 되다 보면은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시민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무와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들이 야기가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노동부도 요즘은 그 이름이 바뀌었죠. 노동부가 복지라는 이름을 갖다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뭐 HRD 훈련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훈련 프로그램이 만약에 축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소됐다라고 한다면 가용 인력의 창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할당되는 비용들은 당연히 축소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또 갈등들이 또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 관련에 대한 책임을 소재로 놓고 서로 갈등에 대한 그 부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정부가 질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고스란히 알아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갈등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규정과 법의 준수라고 하는 항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가 법과 규정과 충돌하게 될 경우에 이때 또 윤리적 갈등을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럴 때 규정과 법을 지나치게 준수하다 보면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의 한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조직 차원에서의 윤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가들은 일선 실무자와 관리직인 상급자, 또 기관 이사회 간에 있어서 갈등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어떤 갈등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해서 구조적인 어떤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에서 겪을 수가 있는 구조적인 그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선 실무자들과 또 관리직인 상급자, 또 기관 이사회, 이것은 어떤 조직에서든지 충분히 겪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행정가들 사이에서 구조적인 갈등으로 나타났을 때, 이럴 때 조직 차원에서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거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실천을 옮기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와 평가. 연구와 평가에 관해서 많은 갈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관에서는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을 주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누구한테 받아요? 클라이언트들, 지역 주민들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발생을 해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돈이 다 개입이 되죠. 자, 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돈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실천기관에서 이만한 프로그램들을 갖다 운영하기 위해선 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B라고 하는 자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결제를 맡아서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좋은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평가가 그다지 좋지가 않고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개발해서 운영한 것이 오히려 돈의 낭비를 초래했다라고 이런 그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많은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속임수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눈속임, 이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기관의 시설평가 영역에서 오는 갈등의 한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뭐 지역사회복지관, 노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이런 곳에서 주로 이런 사소한 눈속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복지기관의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류를 잘 만들고 행정 처리가 일사천리로 잘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복지기관의 시설평가 영역에서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삶의 질이라고 하는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현장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타난 어떤 그 관계에 따른 어떤 그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나타난 지표만 가지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가 노인 요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시설평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이 평가 영역에서 제대로 관련 기관에 점수를 얻지 못하면 우리 기관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눈속임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한 어떤 갈등을 충분히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에요. 자, 이런 측면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고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와 관련된 윤리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모든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두고 내부 고발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체 정화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하나의 방침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속임수라든가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내부 고발이 이어져서 실제 사회복지법인 경우가 상당수가 다 이 내부 고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사회복지법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그 법인의 갈등들이 전부 다
이런 사소한 눈속임들이 그 심화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내부 고발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법인이 해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의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많은 그 가치 갈등에 따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가치 갈등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윤리적 차원의 탐색에서 시작을 해서 볼 때 이 비스먼이라고 하는, 바이즈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4가지 윤리적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접촉으로 해서 획득한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밀 보장을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경고와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유해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범죄 행동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을 때 반드시 경고의 의무가 비밀 보장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받음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고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가 이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비밀 보장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클라이언트를 지키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권리로서 이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고 또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측면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전달되어진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결정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지되어진 동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이것이 계획되어진 개입과 그에 따른 특성이라고 하는 점 또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동반할 수가 있고 이해를 보다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가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이 양옥경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시를 했습니다. 참 오래된 학자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5가지 갈등 유형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치 상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2가지 이상의 경쟁적 가치가 직면해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가지 이상의 경쟁되어진 가치가 있을 때 갈등이 있는 것이지 싱글화된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가치가 서로 충돌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2번째로 의무상충이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기관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그 사이에서는 또 갈등이 상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의 의무도 사회복지사가 다 해야 되지만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체계에 있어서 다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다 보면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상황과 문제에 직면한 것들이 다방면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들의 영향을 받아서 윤리적인 어떤 갈등이 또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내리게 될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모호한 경우에 여기에는 반드시 또 그 선택에 따른 딜레마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결정을 잘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딜레마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의 불균형.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것과 또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한 상태가 있어요.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이 클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힘과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윤리적 원칙의 고려 기준을 레벤부르크와 돌고프라고 하는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한 선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적 원칙 선별에 대한 지시적인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기준에 대한 선별, ERS를 먼저 사용을 하고 이 선별이 만족스러운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윤리적인 원칙에 대한 선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기준에 대한 선별, ERS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윤리강령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지, 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윤리강령을 검토하고 이 기준들이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체계보다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기준들을 따를 수가 있고, 이러한 윤리강령을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없거나 여러 윤리강령 기준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지침을 제시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선별을 할 수 있는 EPS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원칙에 대한 선별 EPS의 과정에는 첫 번째로 생명보호의 원칙이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생명보호의 원칙을 먼저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한 상황이냐 불평등한 상황이냐에 대한 것들의 원칙, 힘의 원칙에 대한 균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냐, 또 여기에 자유가 충족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1과 2와 3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손실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손실이 이루어진다면 생명보호 원칙,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원칙들,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1과 2와 3와 4를 갖다가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삶의 질의 원칙을 입각을 해서 윤리적 원칙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냐, 삶의 질을 퇴보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생활에 대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이 세워져야 되고, 또 진실과 정보 공개에 대한 원칙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갈등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윤리적 원칙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나타내는데,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들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현장에서 공통된 분모로 나타나는 그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갈등과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